마이크 켜도 되죠, 그러면? 자, 아까 말씀드렸었던 브레튼 체제 지문의 선행지문, 트리플 딜레마 지문의 선행지문인데, 난이도가 뒤져요, 진짜. 근데 난이도가 뒤지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좀 불확실하게 난삽한 정보들이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 학습의 문제인데요. 자, 내가 녹색으로 하나씩 형광펜을 쳐볼게. 자, 이런 거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경상수지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를 처리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어야 돼. 그래야 이 지문이 사실상 처리가 돼요. 근데 내가 이 지문에서 경상수지라는 개념을 처음 봤다면 처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난삽해지고, 두 번째, 이 지문에서 경상수지를 설명하게 되는 것도 문제라는 거야. 자, 경상수지는 항상 뭐랑 관련이 되죠? 환율과 관련이 돼,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안 떠오르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자, 이제 이거를 미리 짚고 갈게, 얘들아. 잘 들어. 정리할게요. 자, 우리 경상수지라는 것의 이거는 그냥 공식이야. 경상수지라는 공식은요, 수출액 마이너스 수입액이야.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너무 수출이 많이 되는 것도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볼게요. 일반적으로 보면 당연히 수출을 많이 하면 우리나라 국내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득이겠죠. 그래서 보통 수출을 더 많이 가져가는 흑자를 가져가려고 해. 자, 반면에 수입이 더 많으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날 거니까 적자겠죠. 자, 첫 번째 경상수지라는 개념이 있었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흑자 적자라는 개념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네 번째인데요, 여러분. 자,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환율 조작이에요. 이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1달러 1,000원의 교환비를 가지고 환율을, 돈을 바꿔주는 비율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삼성 갤럭시를요, 우리는 100만 원에 만들어서 1,000달러에 팔았겠죠, 외국에. 자, 그런데 환율이 올라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1달러를 2,000원으로 바꿔주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요, 1달러 사는데 2,000원으로 돈을 2배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환율이 올랐다는 건 그래서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예요. 왜? 1달러를 1,000원 주고 살던 건 1달러를 2,000원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2배를 줘야 되는 거잖아. 이해되셨어? 자, 그런데 자, 환율이 올랐을 때, 자, 우리는 여전히 얼마에 만들 수 있냐면 100만 원에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봐. 100만 원에 만들면 우리는 얼마까지 팔 수 있냐면 500달러까지 팔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얘가 원래 얼마짜리야? 1,000달러짜리잖아. 즉 무슨 얘기예요? 이만큼 가격을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지. 여러분 당연히 알다시피 수요 공급성 기억나시죠?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는 늘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진 것도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이 돈 받아도 우리는 어차피 똑같은 수익 벌던 거야. 즉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 결과적으로 외국 소비자 표시 가격이 올라. 외국 소비자 표시 가격이, 죄송해요. 외국 소비자 표시 가격이 떨어져.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이 늘어. 즉 수출품의 매출이 느는 거예요. 이해되셨어?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상품의 외국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이 팔려서 당연히 수출이 좋아지네, 경상수지도 좋아지네요. 자, 그런데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반대로 수입 상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애플을 산다고 봅시다. 자, 1달러 1,000원 하던 시절이야. 그러면 예를 들면 아이폰 하나 사는데 우리가 100만 원 주고 샀다고 치면요, 당연히 미국에서 1,000달러에 만들어서 우리한테 팔았겠죠. 자, 그런데 환율이 올랐다는 건요, 1달러에 2,000원을 줘야 돼. 그럼 우리는 1,000달러짜리 아이폰 사기 위해서 얼마를 줘야 되냐? 2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달 공급이 150만 원이었던 사람은 아이폰 하나 사고도 50만 원이 넘는데 이제 200만 원에 살 수가 없는 거잖아. 따라서 수입품의 국내 소비자가가 오르는 거야. 수입품의 국내 소비자가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수입을 덜 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못 사니까. 수요가 줄고 수입이 덜하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입이 줄었네? 마이너스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경상수지는 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이게 여러분 이미 기출로 다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 이걸 건드리고 있는 순간 끝난 거야. 왜? 이게 한 지문이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는 그냥 이게 한 지문 난이도인데 이걸 여러분 1단락 4줄로 박아놓은 거야. 요즘 수능은.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그냥 섣부르게 덤비시면 안 되고 이런 배경들을 엮으면서 가셔야 되고 일단 이 지문 자체를 덤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 해보겠다는 친구들이니까 그런 허들들 생각하면서 가볼게. 자, 그래서 1단락 보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배경 지식이 없으면 여기서 배경 지식은 그냥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 시험 범위에 대한 학습이 없으셔서 다 터지셨고 그 시험 범위는 제가 녹색으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상수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 너무나 정보도 많아가지고 제가 처리하기도 힘든 요런 놈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는 주제야, 여러분. 그러니까 정보량이 많을수록 당연한 얘기인데요. 당연히 주제 집중하셔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거야. 나세트로 가볼까요? 그냥 가가 또 너무 정신없이 가니까. 나세트의 주제는 뭐니, 애들? 자, 좋아. 우리가 메타데이터라는 개념을 좀 배우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미 수업 시간에 몇 차례 설명드렸죠. 예를 들면 이런 사진들은 그냥 데이터야. 이런 사진들은 그냥 데이터야. 근데 사진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진인지 알려주는 게 바로 메타데이터라고 말씀드렸을 것이고 옛날에 있을 텐데 어디에? 이런 거. 이거는 사진 데이터죠. 우리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지고 보면 사진 정보가 해가지고 어디서 찍혔고 어떤 기종으로 찍혔고 이게 메타데이터라고 했잖아. 또는 이런 거야. 교과서 학습활동입니다. 1문단, 2문단 이런 거 메타데이터야. 맞죠? 그리고 1문단에 적정 기술이 처음 등장한 배경이 있다 라고 쓰시면 얘는 데이터야. 이 데이터를 지배하는 데이터가 1문단 메타데이터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메타데이터적으로 분류하셨을 때 이런 데이터들이 명확해지는데 얘는 메타데이터에 따라 보면 여러분 연표로 그리실 필요가 있죠. 왜? 1차 세계대전 전후, 2차 세계대전 전후로 나누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1차 세계대전 전후, 2차 세계대전 전후에 뭘 다루고 있어? 그게 보이셨어야 돼. 바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그게 바로 뭐냐? 환율이야. 그게 바로 뭐냐? 근본이제야. 이해되셨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나지문을 가지고 이미 처리가 어떻게 되셨어야 되냐면 이렇게 처리가 되셨어야 돼. 이걸 왜 강조하는지 문제를 충분히 풀어본 학생은 알고 이 문제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수능에서도 찾기 힘들 정도의 난이도야. 왜? 뒤지기 어려워. 그러니까 요 정도 문제 깔끔하게 내는 건요. 봐. 일단 개발비용은 수능보다 싸. EBS니까. 하지만 수능 개발비용 한 세트에 3억인데 얘는 3억보다 더 때때로 연습 상황에 따라서는 더 가치 있는 지문이니까 제발 유튜브로 보는 친구들, 영상 보는 친구들 진짜 최선을 다해서 푸신 다음에 오세요. 자, 그럼 봐봐. 나지문을 교통전을 좀 해볼 건데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연표로 끊어야 돼. 자, 첫 번째. 어떤 상황이야? 1차 세계대전이 있던 상황. 자, 두 번째 어떤 상황이야? 2차 세계대전이 있던 상황. 자, 그럼 1, 2차 세계대전을 두고 체제가 바뀐 거야. 자, 그럼 봐. 기억. 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브루트누 체제니까 기억이 나와 있는 브루트누 체제는 여기에 박히시면 되겠죠. 자, 니은. 1,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있었던 거니까 니은은 여기에 박히셔야 되겠죠. 디귿은 당연히 1차 세계대전 이전이니까 여기에 박히셔야 될 거야. 자, 두 번째는요. 자, 1달러 세팅한 대외 경제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대외 경제 변수 하나 정리합시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니? 여기도 나와 있는 환율이야.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어요?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고정환율이었어요. 그랬더니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야. 그럼 당연히 고정환율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으니 당연히 뭐로 가야 돼? 변동환율로 간 거야. 자, 그럼 변동환율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저 따라오세요. 환율 조작을 하지. 경상수지를 높이려고. 이해됐어? 경쟁적 환율 조작하면서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와요. 안 되겠다. 다시 고정으로 가자요. 아니 무슨 조산모사도 아니고 원래 고정으로 가서 사고가 생겨서 변동을 하는데 다시 고정으로 가면 해결이 돼? 알았어. 그래서 일부 변동해 줄게요. 그런데 정말 재밌죠, 여러분? 얼마 일부 변동인지는 안 나와 있어, 이 지문에. 실수라고 보신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수능 지문에 뭐라고 나왔는지 기억나십니까? 1%의 변동 환율을 인정해 준다라고 덧붙여 놓잖아. 그러니까 변동 환율이 그게 무제한 변동인지 1% 변동인지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1%면 얼마 비싸지도 않아. 야, 환율의 1%는 얼마냐? 10원 오르고 떨어지는 거야. 아이폰 가격 101만 원 되는 거야. 야, 솔직히 만 원 때문에 물건을 사고 못 사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크지만 엄청 큰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부 변동이라는 개념을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아예 박아놨잖아, 여기에.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앞쪽 지문과 이 지문을 엮어가지고 이해하라는 의도가 진짜 다분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일부 변동인데 이게 수능에는 뭐라고 나왔다?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로 굉장히 미미했다. 하지만 준 이유가 있을 거다. 자, 두 번째. 환율 정책은 고정 변동, 고정 플러스 일부 변동으로 갔어요. 자, 두 번째 정책은 뭔데, 여기서? 그래. 뭐를 증거금으로 쓸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증거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증거가 되는 금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1온스 35달러잖아. 그럼 여기서 증거금 그 1온스야.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달러를 얼마를 찍어냈는지 각국이 알게 뭐니. 하지만 35달러를 새로 찍으려면 금 1온스를 갖다 집어 넣어놨어야 돼. 금고에다가. 그래야 35달러 썼을 때 바꿔주는 거지. 그게 바로 증거금이야. 이해됐어? 자, 그럼 증거금 뭘 썼다? 금을 썼단 거야. 그래서 각국이 따로 중앙은행에 금을 가지고 각국의 화폐를 바꿔주는 금 본위제를 쓰신 거예요. 자, 그리고 금 본위제는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다가 언제 바뀌었다? 요때 금환 본위제로 바뀌셨다. 자, 한 글자 차이였지만 이 한 글자가 의미하는 건 아까 이미 설명드렸었죠. 자, 이 지문만 따로 보는 친구들이 잠깐 설명드리면, 자, 금이 1온스가 있었을 때 과거엔 어떻게 바꿨다? 달러, 마르크 디엠, 엔화 각각을 바꿔주는 구조였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였다? N가지가 나온다니까. 왜? 고정환율이지 금 1온스에다가 각국의 환율을 고정시켜놨지 N가지 국가가 있으면 N가지 환율이 나오겠지. 되셨죠? 자, 그런데 금환 본위제로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 자, 일단 금 1온스는 박았어. 자, 근데 막 뭐라고? 환을 시켜놨다니까. 뭐로 교환해 주는 거야? 35달러로 유일하게 달러만 금을 교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각국의 통화량을 마르크 디엠이나 엔화 등등으로 박아놨으니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N-1가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걸 왜 강조 또 강조하냐면 당연히 얘가 기출문제로 이어지는 것도 당연한데 여러분 지금 나세트 그 수많은 정보량 중에 제일 중요한 정보가 뭐냐? 환율이 고정이냐 변동이냐 다시 고정 플러스 1변동이냐 증거금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는 거야. 여기서 단어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문제 푸시려면요 이것만 보고 푸셨어야 돼. 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갈수록 이해한다고 어그로 끌려가지고 하다가 다 틀려요. 자, 무슨 얘기인지 보실게. 자, 마지막 66번 문제야. 이거 6페이지는 30번 문제. 이거 여러분 풀다 보면요 자꾸 이상한 정보가 들어와. 근데 주제 집중한 친구들은 딱 보인다. 자, 봐. 디귿. 지금 디귿이 뭐니? 디귿은 여기 마지막 단락이고요. 브레튼-우드 체제의 특징이야. 즉,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확립된 체제의 특징이야. 저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어. 2차 세계대전 이후는 자, 고정환율이야, 변동환율이야? 고정이지. 왜 1% 변동이 뭐 대단한 변동이 아니잖아. 그 얘기요. 그걸 못 잡았으면 얘를 풀 수가 없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지점은 가장 가치 높은 정보에 집중하는 고능력이라는 거야. 고능력이 없으시면 진짜 단 하나도 될 수가 없고 계속 공부하는 내내 족족 의미가 없는 시간들이 된다니까. 자, 1번 선지는 그걸 왜 틀리는 거냐? 그냥 틀려. 뭔 소리야? 환율 변화. 고정환율이라며. 환율 변동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정보는 확인할 필요도 없고 확인도 불가능해. 왜? 정보가 없어. 정보가 불충분해. 정보도 없고 불충분한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데 있는 정보 주제는 뭐야? 고정환율이라고. 왜 환율 변동을 고려를 해? 환율 변동 자체가 아웃인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딱 보세요. 3번 선지도 역시, 4번 선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3번 선지도 뭐야? 환율 변화가 틀렸다니까요. 4번 선지. 고정환율 드디어 하나 나왔네. 5번 선지 환율 변동 틀렸다니까. 이해되셨어? 그게 당연히 그럼 여러분 뭐가 정답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여요. 지금 당연히 4번이 제일 높잖아. 왜? 유일한 고정환율제라는 브레튼-우드 체제 이후의 주제인 환율의 정보를 정확하게 담았으니까 실제로 4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고정환율 때문에 4번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일단 변동환율이라고 박아놓은 1, 3, 5번은 볼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 고정환율이라는 워딩에 나와 있는 4번을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과 피지컬만 존재할 뿐이라고요. 우리는. 이해되셨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에 대한 원리인가 이해는 이제 인가적으로 좀 이따 정리하는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건데 이걸 고정환율이라고 못 박지 않고 처리하시면 1, 2, 3, 5가 다 따로 놀면서 죽어 그냥 풀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고정환율이라는 거에서 1, 3, 5를 아웃시키고 2, 4번만 따지는 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니까. 그 정도의 시간과 피지컬은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다가 크게 박아주셔야 되는 이음절, 주제라고 제발. 정보 가치라고. 요거 해주셔야 돼. 요거. 아시겠죠? 선생님 2번은요. 야 잠깐만 답이 나와버렸다. 야. 봐봐. 안정적 환율이 뭐겠어? 고정환율이지. 고정환율을 포기해야 돼? 아니. 모두 해야 돼? 아니. 끝났네. 그럼 4번이네. 고정환율을 포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두 포기? 그 방법을 받기 위해서 뭔가 올 것 같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정환율을 고정시켜 놓고 보시면 그냥 4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고 4번을 특정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리 잡아서 오시면 보인다는 거야. 자, 다른 방법 있는 것 같으면 댓글 다시고 저랑 질문 상담하시면 돼. 제발 이해도 못하면서 딴소리 하지 마시고. 자, 잠깐 영상 끊을게요. 1단락, 항상 주제 세팅 단락입니다. 외국과의 무역 및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 경제에서는 고용성장 같은 대내 거시경제 변수뿐 아니라 봐봐. 같은이라는 논리교에서 다 알려준 거다. 앞쪽 내용 중요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야. 두 번째, 뿐만 아니라 같은, 끝났네. 현관편은 딱 두 개만 칠게요. 대내, 대외. 됐죠? 즉 경제에는 대내적인 게 대외적인 게 있나 봐. 그냥 그 정도만 잡자고. 자, 그럼 봐. 정부의 경제정책도 중요한 변수인데 이때 갑자기 경상수지 왜 얘기했을까? 자, 대내 균형이 목표겠죠. 그 다음에 대외 균형이 목표겠죠. 정리하면 대외 균형, 대내 균형에 대한 정보 처리가 됐고 이거 그냥 바로 정보 처리, 구조 처리 하셔야 돼. 안 그러면 힘들다. 자, 그래서 얘는 어차피 아시는 거니까 배우셨어야 되는 거니까 지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딱 5초만 잡아주시고 필기 못한 친구들은 영상으로 보실 때 멈춰놓고 필기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프리퀄 지문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완전히 학습하고 넘어오셔야지 자꾸 이쪽 지문에서 처리하려고 그러면 밀려가지고 처리가 안 돼요. 자, 1단락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하셨어야 돼. 잘 들으세요. 자, 대내, 대외로 분류합시다. 자, 그러면 대내 거시경제 변수에 있어서 목표는 뭡니까? 그래. 완전 고용이야. 대외적인 목표는 뭐였습니까? 대외 균형은 뭐였습니까? 경상수지를 제로로 만드는 거.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둘째치고 일단 그러니까 요렇게 일단 정리합시다. 자, 2단락 넘어가 볼게요. 자, 봐. 최대한 녹색 인가를 털었어.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설명한 여기다가 한 30단어도 넘는 개념이 여기 지금 녹색으로 박혀 있는 건데 여기서 어그로 끌려버리면 이게 끝난 거예요. 그 친구는. 자, 2단락 보겠습니다. 정부의 거시경제 목표가 대내외 균형 동시달성이야.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면 저 따라오시면 알겠지만 대내 대외 목표는 뭐다? 균형이다. 그 균형은 완전고용 이루는 거다. 경상수지 0을 만드는 거다. 자, 봐. 1, 2단락에 벌써 200단어 가까이 되는 정보량이 하나, 둘, 셋, 넷, 5개 단어로 정리가 됐고 메타데이터 2개 분류 체계가 나가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죠. 요 연습이야. 계속 볼게요. 이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자, 이것도 지금 녹색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게 확장적 재정정책이 있고 통화정책이 있었죠. 기억납니까? 통화정책은 누가 한다? 중앙은행이 한다. 재정정책은 누가 한다?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이다. 자, 정부의 재정정책은 더 모르는 느낌. 알겠어. 자, 얘들아, 자, 볼게요. 통화정책은 뭐가 했다고? 중앙은행이 했다고. 그럼 중앙은행은 시중에는 채권을 사들이고 통화량을 뿌려요. 그럼 통화량이 뿌려졌으니까 금리가 하락이 유도가 되면서 다시 한번 대출, 신용 늘 수가 있고 통화량 늘고 그러면 기업 가계의 소비 투자가 늘고 소비 투자가 늘었으니까 수요 공급 늘면서 경기도 올라가는 요게 지금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할 때 퀀티테이트 이지라는 양적 완화를 했을 때 벌어진 일들이고 두 번째 정부가 하는 재정 정책은 뭐였다고? 제가 이거 역사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19, 2구에 있었던 대공황의 문제 원인을 두 가지로 봤다니까. 공산 진영은 뭐라고 봤던 거야? 너희 과잉 공급이 문제야. 그러니까 공급을 때려잡을게. 그래서 계획경제로 가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반면에 자본주의 진영은 어떻게 본 거야? 야, 과잉 공급인 게 맞긴 맞는데 하지만 수요 부족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우리 수요 부족 쪽에서 자, 공급은 누가 하니? 생산자인 기업이 하죠. 수요는 누가 하니?
소비자인 가게가 하죠. 야, 그러면 정부가 이제는 약용 국가로서 최소한의 국가로 있는 게 아니라 가게 쪽에 붙어서 수요 창출을 해주면 과잉 공급 문제가 당연히 얘가 커지면서 같아지지 않겠니? 정부가 이쪽 편을 들어줘야 돼. 정부가 수요를 만들어줘야 되겠어. 그래서 땡 건설하고 뭐 인프라 건설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여기까지 이미 기존 기출로 설명을 한 거야. 되시죠? 그러니까 이 설명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녹색으로 체크할 거예요, 저는. 당연히 뭐 했다? 수요를 늘리는 정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기간 산업이라든지 정부가 산업을 일으켜서 국민소득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야, 근데 갑자기 순수 수출은 또 감소가 될까? 좀 이따 차근차근 보시면 되는데요. 자, 봐. 정부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면서 공사를 벌리고 국민 고용도 직접 할 수도 있고 고용을 유발할 수도 있어. 그럼 당연히 소득 증가해. 소득 증가니까 구매력이 생겨서 물가가 커져. 그 과정에서 물가 상승해. 그 과정에서 가게, 소비자들의 돈이 많아지니까 거래 규모가 증가해. 그러면 거래 규모가 증가했다. 거래 수단인 화폐 수요가 증가해. 화폐 수요가 증가했다. 화폐 가치가 높아졌네. 화폐 가치가 높아지면 뭐가 떨어지니? 뭐가 올라가니? 금리가 올라가지. 화폐를 빌리는 대가니까. 이해됐어? 금리가 높아졌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익률이 높아져. 이거 18 오버슈팅 지문이야. 기억나니? 금리 떨어지면 수익률 떨어지니까 외국계 자본이 유출이 된다야. 맞죠? 따라서 화폐 수요 증가, 금리 상승, 따라서 외국계 자본 유입이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원화를 사들이잖아. 원화 수요가 늘었네, 원화 가치가 올라갔네, 가치가 오르면 환율이 떨어지잖아.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됐어? 경상수지가 적자 나잖아. 맞죠? 수출 감소, 수입 증가. 됐죠? 그럼 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경상수지 적자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잠깐만. 원래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 원래대로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내 경기가 침체일 때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서 확장 정책을 썼더니, 맞죠? 즉, 기존의 경기 불황을 해결하려고 정부가 재정정책 썼더니 이 재정정책이 뭘 만들어버리는 거야? 경상수지 적자라는 문제를 또 만들어버리는 거잖아. 이해되셨니? 결국 무슨 얘기야? 재정정책을 가지고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잖아요. 대내 균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없잖아.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첫 번째, 불균형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겠대? 각각의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자, 경기 불황이 왔을 때 정부는 재정정책을 쓰고 경상수지 적자라는 문제가 있으실 때는 뭐 하겠다? 환율 인상 정책, 즉 환율 정책도 쓰셔야 된다는 거야. 환율 정책도 쓰셔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정리하면 경기 불황에서는 확장적 재정책,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환율 인상 정책을 또 독립적으로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 그래서 저 따라오시면 이거야. 자, 2단락 문제를 봤더니, 자, 2단락 내용을 봤더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대내적으로 경기 침체가 왔어. 자, 그럼 대내적으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야. 자, 그러면 여러 가지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으나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 금리가 높아지면서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문제. 됐죠? 다시 본다. 경기 침체라는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썼더니 이게 다시 원인이 돼서 대외 변수인 경상수지의 문제를 만들어 버리잖아. 즉 정리하면 대내적인 변수를 해결하려고 봤더니 결국에는 대외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대내 문제를 해결하면서 병행하셔서 경상수지를 해소하셔야 되겠죠.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해소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 해결하는 건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래, 환율 정책 쓰셔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만 써서는 안 되고 대내, 대외 둘 다 쓰셔야 된다. 그게 그래 주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뭘 써라?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셔라.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 뭐 하셔라? 환율 정책을 쓰셔가지고 경상수지도 개선을 하셔라. 됐어? 그럼 해결 방법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거죠. 교집합으로 하시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군더더기 안 털어내면 절대 이해가 안 된다니. 정보가 너무 많아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 패스트트랙을 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흐름을 꼭 보는 이유가 있는 거고 이게 너무나 잘 드러나는 게 경제 지문이어서 제가 이걸 01번으로 세팅을 한 겁니다. 자, 3단락.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재정정책은 뭐냐? 대내적인 변수죠. 대내적인 정책이죠. 환율 정책은 대외적인 정책이죠. 자,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다르다. 이건 또 뭔 소릴까? 자, 보세요. 재정정책은 저를 아까 따라오시면 알겠지만 정부가 뭘 만드는 거야? 수요를 만드는 거라니까. 댐 건설하고 지하도 건설하고 도로 건설해가지고. 자, 그럼 봐. 총수요를 늘리는 게 바로 대내 경제 정책이죠. 자, 그러면 3단락을 정리해 보시면 뭐라고? 대내적인 경제 정책은 뭐 한다? 그래, 총수요를 증가시킨다야. 자, 반면에 3단락. 대외적인 건 어떻게 간다고요? 대외적인 거? 대외적인 거는 수요의 구성이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지? 차근차근 봅시다. 자, 일단 재정정책, 대내는요, 총수요를 크게 만들어주는 거야. 반면에 환율 정책은 구성이 달라지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예를 들어서 환율 인상이 됐어요. 그렇구나. 자, 환율 인상이 되면 수입품은 비싸지죠. 그러면 당연히 수입품의 수요가 줄겠지. 근데 사긴 사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래, 국산에 대한 수요가 늘겠지. 그 얘기네. 어차피 똑같이 사긴 사는데 뭐가 달라진다? 수입품은 줄고 수출품은 는다는 거예요. 맞어? 그러네. 수입재는 줄고 수출품, 국내 생산량은 늘고 수요는 그대로지만 구성이 달라지는 거구나. 자, 따라오시면 그래서 대는 어떻게 된다? 그래, 고환율 정책을 썼더니 수입은 줄이고 수출은 늘리더라. 하지만 크기 자체는 유지가 되더라. 반면 얘는 크기 자체가 커지더라. 되셨죠? 여기까지 정리입니다. 1단락이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대내냐 대외냐, 목표는 어떠하냐,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됐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PS라는 메타데이터, 그리고 수요의 크기 또는 차이점에 대한 메타데이터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로 표 처리가 되시는 요 느낌 능력이 안 되시면 뒤지기 어려웠고, 두 번째, 이거는 구조 처리적인 논리적인 능력이고, 이걸 독해력이라면 독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약간 기능적 차원이고요. 지식적 차원은 제가 녹색으로 처리해드렸었던 기존 배경 기출 지식, 기출에 대한 정보들이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끝나셨죠? 자, 이제 나지문 세트 정리야. 이렇게 똑같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시면 이 지문은 그냥 나가 떨어지는 지문이니까 최대한 이렇게 제가 털고 있습니다. 자, 나로 가볼게요. 흐름 안 끊고. 자, 금환본위제다. 고정환율제다. 자, 우리가 이미 이제 알고 있는 1온스 35달러 금을 바꿔주는 정책이다. 그리고 뭐 했다? 고정했다. 결국 똑같은 말 반복이야. 금환본위제의 고정환율이다. 그러니까 봐봐. 어떻게? 금 태안했다가 금환본위제죠. 달러에 고정했다. 고정환율제라는 거야. 똑같은 내용 반복이야.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 1,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변동환율이 있었어. 잠깐만. 어디다 현관 펼칠래? 변동환율 현관 펼쳐야죠. 환율이니까. 그럼 봐. 변동환율제에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평가절하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당연하지. 그리고 국제통화 질서에 불안정이 생기지. 왜 그랬을까? 아까 설명한 거잖아. 왜? 환율을 높여야, 고환율 정책을 써야 경상수지는 개선이 된다니까? 그러면 서로서로 환율 높이려고 환율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국제통화 질서에 불안정은 생겼겠죠. 그러니까 즉 변동환율 자체가 국제불안을 만든 거야. 그럼 법정환율을 당연히 해결해서 고정환율로 가셨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고정환율로 갔던 건데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냐 봐. 일시적인 구조적인 경상수지 불균형이 있어? 그건 일시적이니까 어떻게? 일시적으로는 인정을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해결을 해줬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고정환율을 유지하게 되면요. 국내가 아예 종속이 돼버리는 그 문제를 발생하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 일부 환율 변동을 인정해줬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2단락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2단락 구조적과 한번 와볼게요. 다시 한번 본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금본위제 고정환율이야. 자, 그럼 봐. 지금까지 현관펜 친 애들이 메타데이터인 거야. 환율이 어떠하냐, 증거금은 어떠하냐.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전 디귿, 고정환율제, 금본위제. 금본위제는 1온스의 각국의 환율을 고정시켜놨어.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변동환율로 가면서 얘네가 어떤 짓을 했다? 경쟁적으로 환율 조작을 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그 역시도 이미 우리가 경상수지의 개념과 환율의 관계를 알고 있으니
당연히 변동환율대에서는 누구라도 환율을 고환율 정책 써서 경상수지 높이고 싶어 했겠구나 보였을 거고 당연히 불안정해지는 것도 예상이 되셨을 거니까 고정환율제까지는 갔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관건은 뭐냐면 1달러에서 2달러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나오는 그 내용. 아니 왜 고정환율을 쓰게 되면 대내 거시 경제 변수가 통제가 불가능해지냐, 왜 종속이 되냐, 그걸 좀 잡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달러에서는 그걸 좀 잡아볼 거거든. 왜 고정환율을 썼을 때 문제가 되는지를. 자, 2달러 가볼게. 자, 그래서 고정환율을 통한 국제통화질서의 안정이 최고의 목표였다. 경상수지 불균형은 어떤 일이 벌어졌다? 국내 가격 변동을 해결했다. 자, 그러니까 경상수지 불균형은 대외 변수죠. 대외 변수가 완전히 영향을 줘서 대내 변수에 영향을 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완전히 종속돼 버리신 거예요. 따라서 근본위제 하에서는 국제통화질서의 안정, 즉 대외적인 안정은 보장이 되지만 국내 통화정책의 자율성, 대내적인 문제도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봅시다. 경상수지 적자 국가의 경우 적자만큼의 통화금이 유출이 돼. 그래, 내가 적자를 봤어. 그럼 적자만큼 통화금이 유출이 돼. 그럼 당연히 적자 때문에 국내 통화량이 줄겠죠. 그러면 국내 통화량이 줄었으니까 디플레가 일어나니까 국내 물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물가 노동력의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야. 가격 경쟁력이 생겼으니 당연히 수출 증가, 수입품 안 사도 되네, 경상수지가 다시 올라갔네. 아까 경상수지가 적자였습니까? 그런데 흑자로 전환하든지 또는 최소한 적자는 아닌 상황으로 바뀌었네. 자, 그럼 반대 경우를 볼까요? 경상수지 흑자국의 경우 그만큼의 통화량이 들어오겠죠. 그럼 인플레가 일어나네. 경쟁력 저하가 되면서 수출을 줄고 수입이 늘고 결과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벌어진다. 아, 적자 국가도 그냥 냅둬버리면 알아서 해결이 되는구나. 다시 흑자 국가도 냅둬 알아서 적자로 바뀌거나 흑자가 아닌 상태로 가면서 균형을 찾게 되는 거구나. 이처럼 경상수지에 따라서 국내 통화량과 국내 가격 변동이 되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야? 대외 변수가 대내 변수를 지배한다는 얘기야. 근본위제의 고정환율제에서는 국내 경제를 관리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지금까지 이 많은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 얘기하려고 어그로 끈 거예요. 뭐다? 그래, 고정환율을 쓰게 되면 국내 통화정책의 자율성은 존재할 수가 없다. 왜?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속돼 버리니까. 그러면 그 종속되면 국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터졌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야, 일시적으로는 니네가 할 수 있는 해법을 줄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저 따라오시면, 자, 요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고정환율을 씀으로 생긴 문제. 고정환율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외 변수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니? 국내 경기에 100% 영향을 줘버려요. 즉, 대외가 대내한테 100% 지배력을 행사하는 종속관계가 생겨버려. 근데 이 종속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대내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브레트드 체제에서는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일 수 있는 방법을 줬다는 거야. 아마도 그게 일부 변동환율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일부 변동을 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겠죠. 됐니? 그러니까 봐봐. 2차 세계대전 터진 이유는 변동환율의 불안정한 국제 질서 때문이니까 안정한 국제 질서로까지 가기 위해서 고정환율로 간 건데, 그러면 또 1차 세계대전 터진 이유를 또 까먹으면 조삼모사잖아. 1차 세계대전 터진 이유는 뭐라고요? 대외 변수인, 대외 정책인 고정환율 정책 때문에 국내 경기가 아예 종속돼 버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환율 변동을 줌으로써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되셨죠? 정리하시고 10초 정도 잡아주고 오십시오. 자, 봅시다. 브레트드 체제의 또 다른 요소는 극히 비자유주의적인 국제금융 질서인데, 자, 여러분 봐봐. 우리 18학년도 수능도 보시면 알겠지만 왜 환율 오버슈팅이 일어나니? 뭐나 다 팔아버리니까. 즉, 국제 자본이 수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자유롭기 때문이죠. 그럼 뭐야? 그걸 비자유로 만든다는 얘기야. 왜 그럴까? 자, 보세요. 일단은 국제금융 질서가 되게 안정적이어야 돼. 근데 애들 잘 들어야 돼. 여기에 자유의 대상이 두 가지가 나와. 첫 번째,
금융은 비자유야. 보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그 비자유를 실행하기 위해서 유출입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대. 다시 국제금융 자유를 억제시켰다는 거야. 그럼 봐. 국제금융 자유를 억제시켜서 무엇이 만들려고 했다고요? 연계된 자유주의. 야, 자유를 억제시켜서 자유를 만들어? 차이가 있는 거죠. 즉, 금융은 통제를 하고 금융은 부자유를 주고 누구를 자유를 줬을까? 무역은 자유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첫째, 봐. 국제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준 거야. 그래서 국내 자본 통제를 준 겁니다. 둘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생기면 자유무역 질서의 위배가 돼. 자유무역 질서에 위협을 받아. 왜? 얘네가 자꾸 이 짓을 해버리면 환율 변동이 생겨. 당연히 어떻게 돼? 위협을 초래하게 되니 야, 그냥 보호무역 가자가 돼버렸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잠깐 정리할 건데, 자, 이제 4단락 내용은요. 3단락 내용이니? 3단락 내용은 브레튼 체제의 특징인데, 자, 부자유를 주는 쪽은 누구라고? 금융. 자유를 주는 쪽은 누구라고? 무역.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되셨죠? 자, 이유가 있었어. 자, 그러면 얘도 메타데이터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자. 자, 구분을 합시다. 그래서 여기는 금융이 들어가고 여기는 무역이 들어갑시다. 자유는 없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준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가 있죠. 자, 얘네한테 자유롭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대내에 악영향을 준다. 대외적으로도 악영향을 준다요. 그럼 대내 대외 악영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는지 필요한 인과 구조가 있을 텐데 그 인과는 필요하면 그때 처리합시다. 되셨죠? 자, 두 번째. 무역. 자, 무역은 자유를 주려고 했고 왜? 그게 목표였기 때문에. 자, 이 정도 일단 정리해 놓고 그 다음 질문으로 흘러가 볼게. 자, 결국 요약을 했어. 어머나 너무나 친절하죠? 요컨대 요약을 해줬다는 건 이제 여기만 집중하면 돼. 고정환율. 브레튼의 체제였죠. 독자적인 통화정책, 즉 얘는 대외 정책이고 대내적인 경제정책이죠. 그리고 국가 간의 자유로운 자본 이동은 뭐다?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데 뭘 포기하겠다? 국가 간의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포기하겠다야. 됐습니까? 그래서 대내 자율성과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 즉 고정 환율을 위해서 2차 세계대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이 두 개의 교집합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세 번째 변수인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은 막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마지막 디귿. 디귿은 왜 나온 거다? 이거야. 전제. 대내. 교집합 대외. 그 다음에 자유금융. 공집합이야. 실현 불가능해. 그럼 실현 가능한 걸로 갔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대내와 대외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금융을 없애버린 거죠. 자, 그러면 대내는 뭐였다고? 자유로운 국내 통화정책. 그래야 국내 경기는 살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였다고? 고정환율. 변동환율제에서는 아주 그냥 전쟁통이었잖아. 이 두 가지를 교집합시키기 위해서 뭐는 제꼈다? 자유금융은 제꼈다. 자유로운 국제금융은 제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논리관계로 정리해 두시면 깔끔해지셨죠? 그래서 전제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 또는 이것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했다까지 잡아주셨으면 여러분의 사고체계에 따른 정보 정리는 깔끔해지셨을 겁니다. 여기 10초 잡아주시고 오시면 돼요. 시작합시다. 자, 26번에 1번 선지역. 국민소득이 완전 국민소득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 대내죠? 경상수지 균형이 달성이 된다. 대외네요? 맞는 얘기네? 그래, 가의 주제죠? 2번 선지. 정부의 재정 지출을 감소시키는 긴축 재정 정책은 봐, 돈을 안 쓰잖아. 그럼 당연히 경기가 침체되죠. 맞죠? 봐봐. 그러면 돈이 지금 없어. 공급이 없어. 그럼 이자율 상승이 생긴다고? 국외로의 자본 유출이 생긴다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벌써 이상했어요. 자, 그럼 봐. 여러분이 두 가지 선택이야. 여기서 인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고. 자, 그럼 여기를 볼게요. 자,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면 어떻게 되니? 국민소득 증가, 순수출 감소, 소득 증가, 화폐수 늘면서 이자율 상승이야. 맞아? 자, 그러면 여기는 반대가 벌어질 거 아니야. 긴축이 생기면 어떻게 됐어? 이자율은 하락하겠네. 아까 이자율이 상승했으니까. 됐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 괜히 여기서 쓸데없는 배경 당연히 쓰셔도 안 되고요. 지문에 근거하는 건 당연한 건데 지문에 없는 정보를 쓸 필요도 없어. 즉, 지문에서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하시면 방금처럼 재처리가 되는 거야. 긴축이야? 이자율 상승이야? 하락이야? 이자율 하락이라니까. 왜? 확장을 했더니 이자율이 상승했잖아. 됐어? 확장 이자율 상승, 긴축 이자율 하락. 됐습니까? 당연히 정답은 2번 되시겠죠. 자, 그럼 왜 이걸 확신 있게 가져올 수 있었던 거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런 게 인과구조에 집중하는 거고 지금처럼 2번 선지는 경제에서 원리나 인과를 묻기 때문에 무조건 출제된다고 했었고, 그럼 그거 잡아주시면 당연히 정답은 보이시는 거라니까. 이게 패턴이야. 패턴대로 풀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발췌독을 해도 이런 느낌으로 가셨어야죠. 필기하시고요. 나머지 선지 뭐 혼자서 집에 가셔서 재민이 동생 손잡고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시겠으면은 저한테 댓글, 카톡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27번 볼게요. 나의 가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묻지, 얘를. 야, 제발 딴 데 놓치지 말자. 변동환율이냐 고정환율이라고. 증거금 어떻게 되냐? 제도야. 선생님 여기 5초만 잡아주고 오세요. 자, 다시 한번 연표 정리 좀 하자. 헷갈리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였어? 다죠. 그 다음에 나고, 그 다음에 간이 다 나가. 좋아. 자, 그럼 이제 잠깐 여기다 요약만 합시다. 자, 환율은 어떻게 됐어? 고정, 변동, 고정 플러스 일부 변동이죠. 자, 그 다음에 증거금 제도는 어떻게 됐어? 여기는 금본위제고 여기도 금본위제인데 여기는 금환본위제죠. 자, 그럼 봐. 가와 다는 공통점이 뭡니까? 고정환율, 고정환율이죠. 가와 다는 고정환율이죠. 그렇지만 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야? 일부 변동 줬죠? 일부 변동 줬죠? 깔끔하게 보이잖아. 2번 선지. 나에서는 다와 달리 각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환율을 조정하여. 그쵸? 왜? 변동환율이잖아, 얘는. 그럼 당연히 변동환율이니까 우리 경상시 흑 잡아야지. 당연히 환율 조정했겠죠, 나에서는. 그래서 결국 문제까지 생겼죠. 2차 세계는 터졌죠. 자, 3번 선지 볼게요. 다에서는, 다가 어디냐? 여기죠. 가와 달리 각국의 통화가치가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연동되어 있었다.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 이게 왜 애매하냐면, 자, 봐. 가랑 다나, 자, 봐봐. 얘네 전부 다 어쨌든 금을 증거금으로 쓰는 건 맞아. 대신에 달러가 독점적으로 바꿀 수 있냐 없냐거든. 이해됐어? 자, 3번 선지. 다와 가를 비교해보시면 이제 여기 증거금 제도에 대한 거야. 근데 여기 좀 애매한 것 같아. 왜 애매하냐? 잘 봐. 지금 둘 다 뭐 하고 있냐? 금을 근본으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다에서는 금을 각국의 화폐에 연결시킨 건 맞아. 근데 가에서 그거 아니라고 보기엔 애매한 게 금을 달러로 바꿔주고 다시 달러를 또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얘도 연동돼 있다라는 게 틀렸다고 보기 또 애매하거든. 달러가 중간에 끼는 것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 지점 때문에 저는 약간 세모를 쳐놓을게요. 그러니까 달러가 끼는 지점은 차이가 있는 건 맞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달러가 껴있는 것 뿐이지 금의 가치 연동이 안 돼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27번에 3번에 약간 선지를 보류하고 4, 5번 선지를 좀 더 들여다볼게요. 다에서는 나와 달리 각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은 국내 가격 변동에 의해서 조정되었다. 이게 이단락 주제잖아. 맞죠? 다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 대외적인 문제가 그대로 직방으로 대내적으로 박혔고 대외 거시경제 변수에 대내가 아예 종속돼 버리는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요. 당연히 4번도 인과구조 잡았으면 보이셨을 거고. 5번 선지. 가와 나는 모두 구조적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국의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할 수 있었다. 네. 자, 볼게. 5번 선지. 가와 나는 모두 구조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국의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할 수 있었다. 이게 좀 낚을 수가 있던 부분이긴 하네요. 자, 봐. 일단은요. 확실하게 나는 변동환율이었으니까 확실하게 가능한 거야. 맞죠? 맞잖아. 그런데 봐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좁혀도 3번, 5번에서 좁혔어야 될 것 같은데 가는 당연히
고정이지만 일부 변동을 줬잖아요. 그럼 왜 일부 변동을 줬냐고. 그 얘기야. 저 따라오세요. 자, 봐. 지금 다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변동환율로 간 거야, 사실은. 맞죠? 근데 나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시 고정으로 갔는데 그럼 또 이 문제 생길 거 아니야. 이해됐어? 결국에는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문제를 나에서도 가에서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변동환율, 일부 변동환율을 준 거죠. 그러니까 주제 구조가 깔끔하게 보이셨다면 5번 선지 같은 선지를 또 건져낼 수 있는 명확한 단서가 보이셨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나는 기본적으로 변동환율이니까 맞는 얘기야. 가도 어떻게? 일부적으로는 해결해 줬다는 거고 이거 내용일치로 푸는 친구들은 더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용일치로 잠깐 파란색 화표를 한번 찾아볼게.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이잖아 지금. 맞니? 그래서 환율을 유지한 채 경상수지 균형 회복을 위해 모든 부담을 각국의 국내 경제가 지는 사태를 막는 방법은 뭐였다? 네, 일시적인 구조적인 경상수지 불균형 환율 조정으로 해결하겠다. 결국 무슨 얘기다? 일부 환율 변동 해결하겠다. 일부 환율 변동 인정하겠다. 바로 이 부분이야. 그래서 5번 선지 괜찮아. 자, 그럼 3번 선지 좁혀서 이제 보실 텐데 그렇죠. 차이점이라기보다는 공통점이지. 왜? 그러니까 직접 연결됐냐, 달러를 통해서 연결되냐면 달랐던 거지. 정해진 양 35달러 1온스라는 그리고 고정환율이라는 금의 가치 연동되지 않은 건 아니잖아. 연동은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되시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넘어가서 28번 문제. 5페이지 28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가와 나를 참고할 때 기억 니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요. 봅시다. 자, 대내 대외 이거죠. 자, 기억이 발생한 이유는 대내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환율이 올라버리면서 환율이 떨어지면서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주는 종속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야. 즉 기억은요. 그래. 대내 정책이 대외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될 것이고. 맞습니까? 정확하게는 대내 통화 정책이나 여기선 정확하게 재정 정책을 썼죠. 재정 정책을 썼더니 경상수지에 적자가 나는 문제가 생겨버렸던 거고. 자, 니은의 문제야. 니은은 왜 생겼니? 근본이제에서 고정환율제에서는 국내 경제를 관리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과구조 우리가 잡았던 것들이죠. 고정환율제, 통화정책 자율성 없음. 자, 고정환율 썼더니 그 대내적인 정책을 하나도 못 쓰는 상황에 대내 인플레, 디플레 맞으면서 해결이 되더라.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얘는 뭐라고? 대외 변수가 대내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인데 대외적인 거 뭐예요? 고정환율이 대내외 통화정책을 종속시켜버리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 흐름 좀 잡아놓으셨으면 좀 명확하게 보이셨을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럼 봐. 국가 간 자본이동이 통제된다. 일단 가는 아니고요. 2번 선지. 기업과 니은 모두 국내 경제정책에 의해서 환율이 변화한다. 이거는 기억 얘기라니까. 3번 선지. 기억은 재정정책만 사용할 경우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이 상충되기 때문에 니은은 고정환율제에서는 경상수지 불균형이 해소될 수 없는 게 아니라 경상수지 불균형이 대내에 아예 종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야. 3번 선지. 기업은 재정정책으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가가 순수출 감소한 거 맞죠? 그러면서 어쨌든 인과적으로 대외적인 경상수지에 마이너스 준 것도 맞아. 니은은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 상품과 노동의 가격을 상승시켰다고요? 야, 적자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통화량이 떨어지죠. 통화량이 떨어지셨기 때문에 통화량이 떨어졌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디플레이션. 국내 상품 가격과 노동의 가격이 하락하셨죠. 따라서 상승 X네.
자, 남는 거는 5번 선지 남으셨고요. 마무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정책수단이, 기억은 정책수단이 대내 목표와 대내의 목표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정책수단이었어? 그렇죠. 확장적 재정정책수단을 썼더니 대내 목표에서는 경기를 올리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다? 대내 목표에서는 적자를 만들었다. 이 문제는 해결됐으나 이 문제를 가져왔다. 자, 니은은요? 그래. 대외 경제 상황, 즉 고정환율을 쓰려다 보니까 경상수지, 적자, 흑자가 전부 다 대내 경제 변수에 영향을 줘버렸잖아. 됐어? 정확하게 정답은 5번 되시겠죠, 그러면.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도 이제 주제가 잡히셨으면 우리가 힘있게 뚫고 나가는 게 됐는데 내용 일주로 갔어. 벌써 피곤해가지고 다 터졌어요. 자, 29번 문제. 연계된 자유주의요. 나의 각국의, 잘 들어. 여러분, 여기서 아까 우리가 명확하게 분리했었죠. 자유주의는 뭐였습니까? 무역에 대한 자유였죠. 이걸 하기 위해서 뭐를 희생시켰어? 부자유는 누구한테 줬다? 금융한테 줬대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각국의 경제정책적 자유주의와 국제무역 자유주의가 연계되어 있었다. 자, 2번 선지 넘어갈게요, 일단. 각국의 국내 정책적 자율성과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성이 연계되어 있었다. 아, 요 얘기인 것 같아. 자, 봐. 지금 우리가 마지막 단락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성립시킬 수 없으니까 두 개라도 성립시키자는 거였잖아. 자, 그 얘기네, 그러면. 각국의 경제정책적 자유주의는 뭡니까? 대내 변수죠. 대내의 자유죠. 그리고 국제무역 자유, 맞죠? 두 개 교집합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각국의 국내 정책적 자율성, 대내죠? 두 번째,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성, 대외적으로 고정환율 쓴 거죠? 얘도 그러면 저기 정리해놓은 논리관계 보니까 너무 쉽게 판단이 되고 계시죠? 자, 3번 선지 보실게요.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겠다. 그렇죠? 즉, 금융의 자유를 포기함으로써 어떻게 했어? 그래, 고정환율이라는 대외 변수와 국내 경제적 부담, 대내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려고 한 거죠. 자, 4번 선지 보실게요. 거시경제정책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품과 자본 유출입에 대한 잠깐만, 뭐가 틀렸? 한 단어 틀렸어. 그렇죠. 뭐라고? 그래, 자유주의는 무역이야. 무역은 상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유통시키는 거였다고. 4번 되시겠네요. 이렇게 한 단어가 보이시려면 뭘 하셨어야 됐다? 저 따라오시면 아시겠지만 메타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무역에 있어서만큼은 자유를 줬다. 금융에 있어서 부자유를 줬다. 따라서 무역에 대해서는 자유를 줬기 때문에 상품, 무역에 있어서 자유를 줬겠지. 통제거나 X구나. 정답은 4번이구나. 이렇게 한 단어가 보이셨다는 거고 정답은 너무나 쉽게 나오셨을 거고 그게 보이시려면 아까도 있겠지만 정말 쳐내시고 이미 알고 있는 녹색 정보들 다 쳐내시고 핵심 정보들 처리가 되셨어야 한 단어가 탁 하고 보이는 이런 느낌이셨을 거다. 해설은 끝났어요. 되셨습니까? 영상 아직 안 켰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이 지문을 21년에 수강생들 가르치면서 처음 접했을 거 아니야.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평이에요. 자꾸 의치대반 애들이 풀어달라는 거야. 풀다 보니까 이거 나오면 뒤지겠다 싶어가지고 일반 반 학생들은 못 건드려주고 의치대반 학생들만 건드려주고 역시나 정말 크리티컬하게 작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2년 가르치고 23년 가르치는데 좀 아쉽게도 23학년도 수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쉬웠어요. 24학년도 수능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 그런데 그건 이제 정부의 정책 영향이야. 실제로 얘기했잖아요. 독서에서 융복합 소지를 좀 내지 마라. 킬러 내지 마라. 당연한 결과야, 어떻게 보면. 근데 올해도 그럴지는 또 모른다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어쨌든 이게 뭐 선거의 영향도 받을 거고 정부의 정책 영향을 받으면서 국어에서 다시 킬러가 나오거나 저 흐름을 다시 물어볼 가능성 언제나 내재되어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뭐 할 겁니까? 1년 동안 쉬운 것만 풀어서 무슨 의미가 있어? 할 줄 아는 것만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 동시에 이 역사라는 게 왜 의미가 없겠어요? 왜? 우리가 지금의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너무나 도움이 된다니까. 여러분, 당연히 투자는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투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문에서 뭐라고 정의하니? 투기라는 것은 불로소득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지만 각 소비자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경제지표를 예측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이익 추구 행위라고 본다면 그것도 긍정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경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모르면 문제가 무조건 생겨. 돈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걸 배워놓는 건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생존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거 공부해 놓으면 돈 문제도 안 생길 거고, 이걸 공부해 놓으면 당연히 수능 문제, 경제 파트에 있어서의 문제도 없으실 거고, 연습도 되셨고,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 더군다나 이게 몇몇 학교들은 고2 내신으로 나와요. 그럼 죽겠지 이제. 그래서 이 영상 잘 활용해 보시고, 제가 매년 찍으면서 느끼는 게 좀 더 이게 더 나아진 설명이 되는 것 같고, 우리 패스트트랙 수업 흐름에 따라서 얘를 또 재구성해서 넣어놨으니까 수업 듣는 친구들은 요걸로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